은행도 사실 은행의 출발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원래는 금 세공업자들, 한마디로 금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유통을 했던 거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없으니까 계속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생겼다. 이 금화를 보관하는 비용을 깎아주겠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게 사업이 좀 점점 되니까 이제 아예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까지 된 거죠. 이자를 주겠다. 꼭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 처음에는 그냥 보관비를 깎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자를 주겠다. 그렇죠. 이자를 주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도 나도 맡기려고. 은행에 그래도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왔을 때 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남겨야 하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비율, 그거를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퍼센트나 돼야 돼요? 그거를 정할 거예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군요.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아니면 각 은행별로 정해요? 우리 그 100원짜리 동전 보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동전 끝부분을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 제조를 했대요. 금가루 같이. 그렇죠. 금가루를 내서 모으면 또 이게 엄청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원인데 110원 정도의 가치만 있어도 플러스 10원이니까 이거를 녹여서 만드는 게 그냥 동전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만약에 없다? 울퉁불퉁하지 않다? 누가 그거 깎아낸 거죠. 금화는 좀 가치가 있겠어요. 100원 동전은 그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데 금화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깎아내도. 지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전에 금화, 은화로 유통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중간에서 갈치도 많이 하고 배로 이렇게 은화를 실어 나르는 시대에는 해적들도 얼마나 많이 출몰했으니까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폐의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폐가 나오게 된 거군요. 네. 주식과 보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주식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주식 아닌가요? 쌀, 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네.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얘기. 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까 해적 얘기를 했었잖아요. 잭 스페로 시대. 잭 스페로. 네. 캐리비안 해적. 영화 보셨죠? 아주 그냥 해적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 계속 이 은화들, 금화들이 탈취를 당하다가 그것도 그 문제가 있고 폭풍우를 만나면 배에 뭘 실어 나르고 가다가 어쨌든 그게 문제가 크잖아요. 다 잃는 거잖아요. 이 위험을 좀 나누자. 이제 주식이 된 거죠. 주식을 하면 위험이 나눠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엄청 많이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내가 이걸 잘 싣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모일 수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발행받아서 이제 거기 무역하는 거죠. 그 대항해 시대, 그렇죠.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데서 했잖아요. 침략할 수도 있고,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서 침몰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나 혼자 그걸 감당하기는 힘드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같이 그 리스크를 나누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리턴이 돌아왔을 때 그것 또한 분배하고 배당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배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적이 얼마나 판을 쳤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영국이랑 네덜란드는 스페인 배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던 사업이었어요. 국가 공인 해적이 있단 말인가요? 그렇죠. 나쁜 거네요. 네, 사략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해적들은 이런 국가 소속이 아닌 해적 프리랜서 같이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사업해가지고 비공식. 그렇죠.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잡힌다 하면 이게 포로로 넘어가는. 그래도 포로면 괜찮네요. 살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모르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로 간의 어떤 서로의 양국 간의 그런 규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인도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메리트라고 한다면 해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대우해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해적 출신들이 많이 갔대요. 그쪽으로. 공인 해적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안정감이, 보험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적 문제가 컸고
했고 최초의 주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주식의 출발이 거기였다. 그러면서 같이 생긴 게 보험이에요. 주식은 어쨌든 수익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누고 실패 위험도 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배가 침몰하면 내가 손실의 일부를 책임지겠다. 대신에 나한테 얼마간의 돈을 미리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보험사가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그걸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데미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보험사에게 이제 돈을 내고 더 크게 뭔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복구 비용을. 그렇죠. 지금 형식이랑 완전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리스크가 컸을 것 같아요. 배 타고 막 그러는 거. 지금 요즘에도 우리 원양어선 탄다 그러면 이제 걱정되잖아요. 지금 뭐 호르무즈도 제협에서 막 피격되고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리스크가 컸을까요? 네. 그리고 은행도 사실 은행의 출발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원래는 금 세공업자들, 한마디로 금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유통을 했던 거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없으니까 계속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생겼다. 금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람들, 금생업자들을 골드스미스라고 해가지고 노트를 막 썼어요. 누가 얼마를 빌렸고, 누가 얼마를 맡겼고, 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나중에는 이 금화를 보관하는 비용을 깎아주겠다. 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게 사업이 좀 점점 되니까 이제 아예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까지 된 거죠. 이자를 주겠다. 꼭 금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 처음에는 그냥 보관비를 깎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자를 주겠다. 그렇죠. 이자를 주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도 나도 맡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 거군요. 은행마다 보면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급준비율이 뭔가요? 대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모든 은행에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 뭔지 알겠어? 전혀 누가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겠어. 거기 그 중에서 얼매라는 사람이 상식이지 그런 거는 이제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어쨌든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은행에 그래도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왔을 때 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남겨야 하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비율 그거를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퍼센트나 돼야 돼요? 그거를 정할 거예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군요. 한국은행에서 전에 아니면 각 은행별로 정해요? 각 은행별은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그렇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은 돈을 벌어서 좋고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은행이 이렇게 좋은 거였거든요. 남아도는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보관할 사람들 보관하고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은행이 원래 좋았다면 지금은 안 좋은 건가요? 지금은 사실 보면 좀 약간 폐해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정작 돈을 빌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신용이 좀 안 좋은. 못 빌리죠. 필요한 사람들은 없죠. 못 빌린다. 정작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가 지원의 대출도 있긴 있지만 서민 금융 정책 이런 거 해서 뭐 많지는 않아서 제2, 제3 금융까지 밀린 사람들 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를 쓰게 되고 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장은 좋은 의도였는데 신용 안 좋은 사람한테 돈을 막 급속 빌려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예전에 보면은 월가를 점령하라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결국 서민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배를 두둑히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좀 됐던 게 있었고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행이 근데 처음에는 또 엄청 좋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의 기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리대금업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세공업으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엄청난 이제 이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보관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자를 줬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쪽만 봤을 땐 그런데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담보를 그러니까 고리였다는 거죠. 고리 대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부를 착취했었던 것이 사실은 은행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거칠고 난폭하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그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이 중동의 막강한 나라들과 사이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힘이 그 유대인 자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음모론도 되게 많잖아요. 음모론,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오래된 유대인 계통이고, 제롬 파월 의장, 전 그 FOMC 의장, 현재 케빈 호씨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은 아닌데 그 전까지는 다 의장들이 유대인이었대요.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유대인들이 정말 막 악독하고 악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부터 계속 차별이 있었죠. 자기네 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끼워주고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유랑민족이었는데 그렇죠. 몽골족이라면 뭐 짐승 잡아먹고 말고기 먹고 해서 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팔을 쓸 수도 없고 말타기를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고리대금업 이거를 엄청 안 좋게 생각했죠. 네. 지금도 안 좋게 생각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고 신성하지 못하고 종교 교리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게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돈 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출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은행의 역할,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생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지금은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부로 돌아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아픈 게, 그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유대인들은 그 유럽 사회에서 이런 데서 쫓긴 거잖아요. 좋은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밀려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땅을 이제 영국이 좀 지지해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2000년 이상 살던 땅이었는데 몰아내고 거기를 이제 장악한 거죠. 근데 그들도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정착을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그 시기에 강대국들의 힘을 뒷배를 삼아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또 내몰린 팔레스타인들, 지금 가자지구 비롯해서 이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불쌍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돈이 많아서 그나마도 다행이긴 한데, 미국도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얘기를, 강경파 얘기를 또 안 들어줄 수는 없는 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들이 가진 어떤 금융 자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깔려 있다라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면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기름값도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다행히 또 2,000을 막 넘지는 않았어요. 국가에서 그거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00 몇백 원 올라갔을 거예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쪽의 중동 지역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게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믿음의 문제, 신뢰의 시스템, 이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정말 내가 정말 100%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믿지 않고서 살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은행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유대인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결국은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나온 그런 방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